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우리가 무인화 네, 많이 그렇죠. 하고, 사실 무인화가 군 분야에서도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항공무기체계에서는 육해 공군이 다 관심을 갖는 드론도 있을 거고요. 네네. 드론과 무인기는 이제 개념적인 차이가 좀 생겼죠. 어찌됐든 공중무기체계에서의 무인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상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그렇죠. 구인종들이 네. 지금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무인 전투 차량인데, 사실 무인 전투 차량은 아주 오래전부터 단계별로 발전이 되어 왔고 네네.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선행 연구랄지 또 관련 기반 연구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시제 차량들도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네.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 기자님이 발제해 주셨고, 음. 네네. 그래서 이 기자님께서 한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요번에 뭐 DX 코리아 가신 분들은 좀 주목했던 게 보면 뭐 큰 거, 비행기 아니면 뭐 전차 이런 것만 눈을 많이 주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현대 로템이나 한화 디펜스 같은 이런 큰 방산업체에 갔을 때 한 구석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밖에 해놨는데 사람들이 신경 안 쓴 게 있었어요. 차량이죠. 조그만 그 차량이 있었죠. 바퀴 6개씩 달린 무인 전투 차량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지금 업체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다음 21세기 방산 어젠다는 무인 전투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와 드론이 이제 정착되고 네네. 그 다음이 이제 무인 차량이다.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전투와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무인 전투 차량인 거죠. 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제일 앞서 있죠. 무슨 방산 분야에 앞서 있는데, 이 무인 차량 분야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카테고리 3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3개로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대형 같은 경우 이제 궤도 차량, 뭐 M5라든가 그다음 랜드사 거 뭐 그런, 사실상 M1 에이브럼스를 줄여놓은 것 같은 모양의 그런 무인 차량을 만들어 놓고, 계속 테스트 이게 중이죠. 전차구나. 예, 거의 장갑차 수준이죠. 장갑차 장갑차요? 수준인데 브래들리 같은 거하고 그렇죠.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단 조금 작은 예, 그런 전차나 경장갑차 수준의 걸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교리 연구 개발에 있어서 서방권,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선진적인 교리는 뭐냐면, 이제 기갑도 AI와 무인을 접목시키겠다. 그러면 전차와 같이 합동 교전을 하기 위해서 무인 전투 차량이 필요하고, 그 무인 네네. 전투 차량이 바로 가장 큰 것은 궤도형의 장갑이 두꺼운, 그리고 무인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은 4세대 전차죠. 에이브람스 X라고 하는 지금 전차도 내놓았고, 우리가 전 시간에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나눴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가장 큰 키 중에 하나는 그 전차, 그 유인 전차가 다종의 무인 전차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개발해 갖고 가고 있고, 이제 작금에 와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야 되냐, 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인 전차, 유인 4세대 전차 한 대에 어느 정도의 무인 전차들이 따라가야 되느냐까지 지금 와 있어요. 계속 예, 이게 해주시죠. 뭐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차도 그렇고 지금 전투기도 그렇게 뭐 드론을 붙여가지고 싸우게 하는 뭐 그런 개념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멈티 기술이라고 이제 네네네. 알게 되었는데 많이 그렇게, 배웠죠. 예. 네네. 맞습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1945에서 그 기생 전투기. 그렇죠. 기생 예. 전투기 꼬마 전투기들 따라다니는 예. 것이 이제 꼬마 전투기와 꼬마 이런 전투 차량들이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에 오는 건데, 최근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꽤 잘 사용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시리아에서 2017년에 시리아에 이미 그 우란 9이라고 거의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 같은 경전차 같은 걸 해서 이거 기관포도 달리고 기관총에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달린 그런 걸 투입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살짝 실전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됐다기보다는 이제 부상자를 실어 나르거나 네. 네네. 그리고 보급을 해주는데
보급을 하면서 사상자가 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네. 보급이 실패하면 정말 문제가 되니까 보급을 실어서 무인 전투차에 실어서 예. 보급을 해주고 음. 이런 용도로 쓰였고 그게 뭐 성공적이었다 실패했다를 떠나서 러시아는 그 실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 어떤 무인 전투 차량의 다종의 기능들이 있어요. 예.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보급이랄지 수송이랄지 의무랄지 예. 그런 그렇죠. 쪽에 쓰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와 영상을 봤었는데 그 하나에어로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해서 아리온 스맷 네네. 이거를 평택에서 그 시연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11월 28일에 했었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됐었죠. 그게 또 화제가 된 게 일단은 그 뭐 DX 코리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현장에 현대 로템과 하나 디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서 어쨌든 조금 앞서 나간 게 현대 로템이었어요. 현대 로템은 이미 작년에 한국군에 납품을 했거든요. 어떤 기종이에요? HR 셰르파, 현대 로템 셰르파라는 기종인데 거기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때 봤던 모델인가요? 네네. 네. 현지에 그 전시가 돼 있었고 그래서 바퀴 6개 달리고 에어리스 타이어 달리고 근데 요게 앞서는 가고 있는데 약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죠. 이게 속도가 한 30km 정도고 최고 시속 30km, 주행 거리가 한 30km 정도. 짧고 속도도 빠르진 않네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셰르파, 그러니까 HR 셰르파라고 하는 그 현대 로템의 무인 전투 차량은 사실 한화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선 크게는 대한민국의 무인 전투 차량은 이 두 회사가 양대 산맥으로 서로 경쟁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말씀 주셨던 현대 네. 로템이었고 현대 로템에서는 4축의 차량부터 해가지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HR 셰르파는 6축 차량이고요. 이 무인 전투 차량은 기반이 특이합니다. 이 한화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기반의 하나인데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율주행도 자기가 알아서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많은 에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25사단과 현대로템이 계약을 해서 네네. 일단 25사단 야지에서 한번 운영을 해본다. 그랬을 때 어마무시한 그 오류가 나왔어요. 사실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2018년부터 전시 공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뭐 시작해서 아덱스나 DX에 이미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우리가 한참 네.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전 데이터가 어떻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야지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한 그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현대로템은 오류가 생기면 생길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AI니까. AI가 학습을 하니까. 학습을 하니까. 알파고 같이.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심지어 지금 최전방에서 자기가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데 무인 전투 차량이 경계를 쓰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COP에 투입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말대로 현대로템 거. 2대라고 하셨는데 2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확대가 됐고 현대로템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하나 디펜스. 하나 디펜스죠. 네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하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별도의 회사죠. 하나 디펜스의 차량이죠. 무인 전투 차량 소개해 주신 아리온 스맷 네네. 이 차량은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일단은 이거는 탑승 무게 그 적재 중량부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HR 셰르파는 한 200kg 정도, 220kg 정도 그럼 싣는데. 두 명에다가 장비를 갖춘 2명 정도가 타면 끝이네요. 네네. 네. 근데 그 한화 디펜스가 한 550kg 정도 실을 수 있고. 그때 봤을 때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모터라든가 이런 게 용량 자체가 좀 더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 속도도 상당히 그 현대 거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급 같은 거 할 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미군이 이 한화 디펜스 차량의 아리온 스맷에 주목을 했냐면 이 스펙이 미군의 아까 얘기했던 무인 전투 차량 소형 그게 딱 맞아요. 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그런 기준에 스펙의 카테고리에 딱 맞기 때문에. 근데 현대 거는 그거에 비하면 좀 용량이라는 게 좀 자체 적재 중량이라는 게 좀 부족하죠.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뭐 상대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먼저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기반이 된 게 생각을 한 게 다른 거예요. 네. AI 인공지능에 의한 정말 실질적인 무인 전투 차량. 그러니까 종속 주행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A라는 병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면서 군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강아지 마냥.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뭐 모드 하나만 바꾸면 원래 출발했던 대로 그대로 또 돌아오는 복귀. 그런 기능도 네. 있고요. 이게 뭐냐면 웨이포인트라는 기능인데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오목구역에서 여기까지 온다 했을 때 경로를 일일이 찍어준 게 아니고 오목구역을 찍고 중간 한 번 찍고 이 SBS 방송국을 딱 찍으면 그냥 오는 겁니다. 알아서 AI 가. 포인트를 찍고 네네, 그냥, 웨이포인트. 반면에 하나는 전투에 좀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인 포탑이 있어요. 무인 포탑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지역에 포탄 소리가 들리거나 네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연기가 있거나 이랬을 때 자동으로 포탑이 글로 돌려가지고 네네. 바로 교전이 들어가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전투에도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니까 무게도 더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무장을 더 해야 되니까. 그쵸. 보니까 아예 완전 무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드가 상대 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일단 총구를 돌리고 뭐 신호를 주면은 그걸 쏠지 말지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모드의 기능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 이제 아리온 스매시고 이번에 뭐 8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네네. 뭐 언론 보도상은 뭐 8군 사령이 뭐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 네, 이건 좀 직접 적었고요. 보지도 네. 못했고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했다는 것과 FCT라고 미국이 뭐가 있냐면 동맹국이나 이런 우방 국가의 장비 중에 괜찮은 장비가 있으면 구매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일단 지정이 돼서 그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패스가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리온 스맷을 미군이 사용한다라는 기사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상군에 한정된 그 프로그램은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줘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부담이 없이 제조를 하고 자기가 테스트할 그런 차량들만큼 미리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미군은 절대로 외국계 이제 그 제조사한테 모든 걸 맡기지는 않아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라 라이센스 그러겠죠. 생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하겠죠. 기술 제공을 해라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디펜스를 오스코시랑 같이 합작해서 이제 만들 수도 네네. 있고 차세대 그 미군 전투 보병 차량 거기 어쩌면 첨가했듯이. 새로운 명품 무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 작가님께서 참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이게 더 확장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기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바퀴가 지금 6개인데 8개 뭐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좀 다른 형태로라든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좀 이게 한반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6축의 차량이 우리 지형에 맞다. 무인 전투차로서 맞다. 물론 뭐 거기에 더 대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변형의 것들은 바리에이션들은 많겠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지금 현재 6축이 기반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럼 과연 아리온 스맷이 전장에 투입되면은 보병 병과와 어떤 콜라보를 이룰까요? 장래 미래전을 본다면은 아마 소대 한 대 정도는 이 차량이 투입이 될 거고 소대 한 대. 네, 종속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찰 기능이 있으니까 정찰을 할 수 있고 드론을 실으면 드론 정찰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황을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람 대신. 그렇죠. 그다음에 기습을 당했다 하면 기관총이 실려 있으니까 바로 반격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투를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심지어 지뢰 제거 장치 아니고 탐지 장치를 잘면 지뢰 탐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저격수가 나타났다 하면 그 동그란 센서 있거든요. 철퇴같이 생겼던 예, 거. 그게 또 저격수 같은 거 위치를 찾아내는 센서이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대응 방향을 향해서 사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상자가 생겼다. 근데 뭐 전투 상황이다. 그럼 바로 여기 실어서 후퇴를 한다든가. 사실 이게 군인이 한 명이 쓰러지면은 최소한 한 명이나 두 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발목지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한 명 다치게 해서 두 명이 후송을 하게 해서 전투력을 떨어뜨린다. 저는 네, 소대당 4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분대당 한 대씩.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그리고 또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군입니다. 물론 미군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주가 되고 대한민국은 조금 특이한 것은 아직은 기갑 차량, 뭐 나중엔 발전하겠지만 기갑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고요. 기갑에서의 어떤 멈티라고 할까, 이제 유무인 복합의 그런 교리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특화되어 있는 거는 바로 보병사단의 수색대대입니다. 그 수색대대의 1차 투입이 분명히 될 것이고 거기에 특화한 두 회사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현대 로템 차량이 한국 지형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꿀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좀 주행거리 같은 건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좀 보완을 한다면 한국 지형에서의 상황은 지금 뭐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지형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현대로템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군이 원하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세 가지 그 큰 카테고리의 그 무인 전투 차량 중에서 하위 버전에 적합한 무인 전투 차량으로 아리온 수맥 같은 그런 기술 기반의 차량을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하나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실질적인 완전 제식화되는 어떠한 그 무인 전투 차량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결론 상황으로 봤을 때 무인 전투 차량은 계속 발전을 할 것 같고요.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이게 은근히 또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현대 로템이나 한화 두 회사 중 하나가 뭐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회사는 이렇게 뭐 미군에 납품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국군에 떨어지고 미국이 납품하면 그건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울다가 웃으면 되겠죠. 그 뭐 다른 건 떠나서 저는 그거 봤을 때 그 짐을 운반하는 거로서는 최적인 거예요. 사실 행군하거나 이동할 그렇죠. 때. 배낭만 싣고 날라도 아. 그게 뭐 이렇게 다녀주기만 하면 정말 너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탄약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만 예. 그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그룹이 만든 전쟁 영화를 보면 눈에 띄었던 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죽이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탄창이더라고요. 상대방 탄창. 그만큼 탄약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 차량에 그 짐칸에 220km에서 500km 정도 그러니까. 적재 정량이 있으니까 라이- 얼마나 많이 네. 실 수 예. 있겠어요. 저는 그 적 중심을 그 뚫고 들어갈 때에 앞서 프런트에서 정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무인 전투 차량이 전부 다 대체할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 아리온 스맷 같은 거에 장착되어 있는 길게 달린 그 철퇴. 레이더가 있어요. 네네. 그걸 쫙 올려가지고 그게 한 6m 올라가던데요. 아 예. 예, 4m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3, 4m가 올라가가지고 저 정찰을 하면 한 바퀴 돌아주면. 네. 상당한 반경의 정찰 범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무고한 정찰 병력의 희생들. 희생이 줄어들게 사라지고. 되거나 아예 뭐 필요치 않게 네. 되는 거죠. 이미 실전 투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봐도 IA사나 뭐 엘비사 이렇게 영상을 보면 IA사 그 차량에서 드론이 막 2대 3대 날아가서 정찰을 하고 만약 저격수가 있다. 그럼 자폭을 합니다. 아. 그럼 뭐 상황 끝나는 거예요 이미. 아 풍산에서 만들었던 그 도시락 같은 생긴 걸 거기 실어서 그냥 띄워도 되겠네요. 그렇게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중요한 그쵸. 건 그런 커다란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것이 자체 오늘의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틈새도 잘 찾은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대형 전투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전에 배치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된다 그래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길 거고 근데 이런 소형 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무장을 빼고 운반용으로 해서 병사들 따라가게 만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박 의원님 얘기대로 아니면 AI 기능이 탑재된 걸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돌면서 웨이포인트로 이제 그 수색을 하는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이름이 너무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까? 쉐르파랑 마리온 스맨. 쉐르파. 이거는 이제 그 방산업체에서 붙인 돌쇠 이름이고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꼬마 자동차 붕붕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무인 전투 차량이 이제 대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게 이 기자님이 발제를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밀떡이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을 주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무인 전투 차량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랄지 변화가 있거나 혹은 그러한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네. 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